2003년도 미국 CIA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훈센 총리의 개인 자산이 5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 훈센 패밀리가 주요 권력층, 주요 내각, 재계 인사들까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돼요. 11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훈센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번에 온라인 범죄 같은 경우에도 훈센가가 몰랐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동남아 연구를 하고 있는 장준영입니다. 캄보디아를 두고 최근의 사건을 두고 무법천지가 됐다, 범죄의 성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좀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무슨 깨끗한 나라니 투명한 나라니 범죄가 없는 나라니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 이런 게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매년 180개국 나라에서 거의 최하위 150위권이고요. 가장 부패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언론 자유지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캄보디아 내에 독립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체포돼서 구금되기 십상이고요. 언론사도 폐간될 가능성도 상당히 컸고 지금 체제하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LO에서 나오는 아동 노동 수치도 상당히 많고 ILO에서 항상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범죄율을 역시 스코어로 따지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미얀마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국가는 범죄로는 상당히 악명이 높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각종 국제 지표나 지수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를 좀 퇴치하기 위한 방안, TF팀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대응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일단 미온책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랑 권력층 또는 재계 거물들이 대부분 결탁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범죄 그리고 그 이전에 카지노 그리고 좀 더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천연자원을 추출해서 밀수하는 일들 이런 일들까지 정재계 인사들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 배경에는 또 중국에서 이주한 또는 국내에 우리가 갱이라고 얘기하는 범죄자 단체들과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크메르 루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메르 루즈를 이끈 인물은 폴포트예요. 원래 이 사람 본명은 살로트 사루예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식민지 시기 때 1940년, 30년대, 40년대 동남아의 엘리트들은 주로 식민 본국에서 유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살로트 사루라는 사람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어렸을 때. 거기에서 다양한 이념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주의에 완전히 매료가 되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럽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랑 좀 다르게 되게 급진적이거나 온건하거나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내가 언젠가는 지도자가 되면 캄보디아를 사회주의 국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름을 이제 폴포트라고 하기 이전에 다양한 가명을 썼어요. 이 사람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이 폴포트라는 이름이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폴리티컬 포텐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앞 글자를 맞춰서 아마 하는 것 같고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 사람이 농민들을 선동을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을 잡는 배경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원을 받았었고 중국은 약 20년 전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농민들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거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배경이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미파랑 미국을 등에 업고자 하는 친미파 주로 군부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의파들은 주로 친중파면서 농민들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이 없는 사회였었으니까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니까 자연스럽게 폴포트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권력을 장악을 해서 나의 꿈을 이제 한번 성취를 해보자. 제대로 한번 실현을 해서 캄보디아를 평등한 인민의 국가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폴포트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 나라를 하향 평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국가로,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냥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와서 농사 지면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장도 다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양복을 입고 다니거나 뭐 안경을 쓰거나 뭐 이런 서구식 복장을 하거나 이것도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동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농업에 불필요한 계층들이 있겠죠. 지식인들이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 도시 노동자들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장 우리 사회 건설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인간 개조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폴포트는 거기서 한 번 더 급진적으로 나가서 이거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즉결 처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에 들어간 게 상당히 무서웠던 것이, 저는 그 시대를 캄보디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잔존물들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프롬펜에 가면 뚜월슬랭이라는 감옥이 있거든요. 원래 이게 학교예요. 거기가 이제 킬링필드의 전시관으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처형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뭐 지식인들, 얼굴 하얗거나 뚱뚱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 없는 사람들 모아서 처형하던 곳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총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드릴이죠. 드릴, 전기 드릴로 사람 그냥 목을 이렇게 관통시켜서 죽이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구나 생각이 들고, 그 유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사람의 그 두개골 있죠. 해골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을 사진으로라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르슬랭에 가면 그대로 있고, 우리 앙코르와트 많이 가시잖아요. 앙코르와트 시엠랩에 가면 시엠랩에도 그 조그만한 것이 있어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그때 말 그대로 이름 없이 그냥 캄보디아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없어요. 뭐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몇 명이 살해가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구의 25% 4분의 1이 죽어나갔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캄보디아는 지금도 가면, 우리나라는 뭐 이미 고령화됐지만 캄보디아는 60살, 70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청춘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킬링필드에 관여가 돼서 대부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 모양 표시되어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15세에서 60세를 보통 노동 인구로 잡는데 한 40세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급격히 인구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킬링필드의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상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킬링필드가 75년도부터 시작됐고 베트남군이 89년도에 철군했으니까 사실상 15년 정도는 캄보디아 현대사가, 원래 암흑기였는데 이때는 더더욱 최고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베트남의 그냥 식민 지배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캄보디아는 15세기에 크메르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동남아 내에서 캄보디아 왕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 나라는 서쪽에 태국, 동쪽에 베트남의 사이에 낀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국어 왕조가 영향력이 세면 이쪽에 국군을 의지해야 되고, 또 베트남이 세면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한 상황으로서 그냥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보면 캄보디아가 식민지가 될 때 1863년도에 프랑스의 보호령을 자처를 해요. 얼마만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캄보디아를 괴롭혔냐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외세로서 프랑스에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폴포트가 등장하기 1975년 이전에 독립도 하고 그랬지만, 독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전이 쭉 이어져 왔고, 크메르 루즈 정권이 들어서서도 역시 내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이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독재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훈센 총리가 권좌에 오른 것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8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국가가 여전히 내전 상황이었었고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그러니까 온전히 정상국가로 나아간 이후에는 97년도에 이제 제1총리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훈센이라는 인물은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색을 바꾸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불사조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크메르 루즈 시기가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78년도까지 있었던 그 시기에 훈센은 크메르 루즈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크메르 루즈에서 이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를 해라 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포기를 하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돼요.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크메르 루즈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훈센은 나중에 자국민을 암살하거나 학살하거나 이런 일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 노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을 넘어가서 행삼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행삼린이라는 인물은 반 크메르루즈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친베트남적인 성향이었고요. 이 행삼린이라는 인물이 78년도에 베트남에게 요청을 해서 베트남이 군대를 이끌고 78년 12월에 캄보디아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말 그대로 베트남 괴뢰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는 지금 현재의 캄보디아의 서북쪽, 그러니까 태국이랑 가까운 지역이죠. 이쪽 지역으로 도망가게 돼요. 가면서 이제 지뢰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매설을 해놓고 지금도 지뢰를 해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서 캄보디아는 1979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베트남 군이 주둔을 했고 베트남 군의 괴뢰 정권이 민주 캄푸치아라는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공산 정권이죠. 거기에서 행삼린이라는 인물이 수장이 되고요. 훈센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넘버 2가 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베트남군이 철군을 하고 89년도는 이제 냉전 해체되는 그 시기였었으니까 철군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 이후에 40년 이상 내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온전치가 않았죠. 그래서 파리 평화협정이 1991년에 맺어지게 되고 그 협정에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옵니다. 운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93년도에 정상국가가 됩니다. 과거에 민주 캄푸치아가 없어지고 캄보디아 왕국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왕정 복고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총선을 했는데 총선에서 승리한 당은 그때 당시에 노로동 시아누쿠 국왕의 차남입니다. 노로동 라나리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훈신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당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훈센이 이끌던 캄보디아 인민당, 줄여서 CPP라고 얘기하는데 캄보디아 인민당이 2당을 차지를 해요. 근데 훈센의 정치력이 여기서부터 나온 게 혼자서 그때 당시에 노로동 시아누쿠 국왕을 찾아가요. 독대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혀 없던 이총리를 만들어요. 원래는 총리 자리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총리 자리를 신설을 하게 되고 훈센이 이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체제가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한 정부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98년도에 다시 선거를 하겠죠. 근데 98년도를 앞두고 97년도에 라나리드 그때 당시에 제1총리가 외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쿠데타를 하게 되는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면서 라나리드를 완전히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라나리드는 일순간 태국, 프랑스 이쪽으로 망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98년부터 총리가 되면서 2023년도에 자기 아들에게 총리직을 물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인 천하를 완전히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자신의 정당 캄보디아 인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벌목 사업, 그 다음에 토지 사업 이런 데를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국가 자산이잖아요. 그걸 사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국부를 자신들이 사유화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2003년도 미국 CIA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훈센 총리의 개인 자산이 5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부정축제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훈센 패밀리가 주요 권력층, 주요 내각, 재계 인사들까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돼요. 11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훈센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훈센 가문은 훈센은 지금 현재 상원 의장이지만 마쿠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훈마넷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총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람은 과거에 캄보디아 군인이었었고 미국의 그 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가 되겠죠. 그리고 그의 뭐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딸들 사위 해서 군과 경찰력이 완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각에도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철옹성을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훈센을 견제할 수 있는 단체나 그다음에 인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라나리드나 캄보디아의 반대에 있던 인물들 있죠. 대척정에 있던 인물들은 대부분 망명길에 오르거나 아니면 암살을 시도하거나 신변을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나아가게 되거나 또는 캄보디아 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그런 운동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살 위협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외국으로 다 망명을 하게 되고 특히 태국과 프랑스 쪽으로 많이 망명을 하게 됐는데 프랑스는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봉송화를 하지 않겠죠.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탁신 정부 때 그때는 가까웠었으니까 그때는 양 국가의 정보 당국들이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 실제로 체포를 해서 본국 송환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참수시키거나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서는 훈센을 견제할 수 없는 정말 왕국, 이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왕이 있지만 상징적인 왕은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 왕은 태국의 왕처럼 정말 절대 군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냥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지 모든 권력은 훈센과 훈센 가문이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온라인 범죄 같은 경우에도 훈센가가 몰랐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교민들까지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를 얼마든지 나서서 척결을 하려고 했으면 그게 불가능했겠어요. 군과 경찰을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관심이 없다,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훈센가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우리가 현재 뭐 범죄 온상이다, 뭐 무법천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센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의 독재자들, 군부 독재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를 근대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과거의 수하르토 대통령,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전 대통령 있죠.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다 독재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의 반열에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훈센도 이 반열에 스스로 올라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93년부터 캄보디아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국경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캄보디아에 많이 진출을 했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캄보디아는 산업 구조가 되게 단순해서 농업이 한 30% 정도 될 거고 그냥 334 정도로 보면 돼요. 30%, 30%, 40% 정도로 보면 되는데 또 2차 산업이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수가 봉제업이에요. 한 75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데 대다수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봉제업체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이나 태국도 있겠지만 수는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관광산업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앙코르와트로 중심되는 시엠리앱 중심 그쪽 지역의 관광 이거 사실상 캄보디아 관광이 고기 과거에는 시아누크빌 휴양도시 이렇게 두 개가 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시아누크빌이 이렇게 범죄단지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많이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훈센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고 과거와 달리 사회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이념에 사로잡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개방체제, 국가를 개방하는 그런 체제가 나아갔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6%, 7% 달성하는 거를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훈센의 업적이냐라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원래 개도국들은 대부분 그 정도 성장을 하고 옆에 있는 베트남 같은 나라 있잖아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쭉쭉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도자들을 잘 뽑아서 그런 것인가? 그거랑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훈센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가 어쨌든 개방된 사회로 나아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훈센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신의 지위나 통치의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건 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니까 캄보디아의 산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사람, 그러니까 크게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들, 제조업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시엠리앱을 몇 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맞는 가이드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한 20-30년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됐어요. 물론 한국 가이드도 많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MZ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수도 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유학 와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든지 간에 그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은 식자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엘리트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사실상 국가 수입의 한 4분의 1 정도가 외국의 지원, 공적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 국가들이 캄보디아의 국가 정상화, 그 다음에 경제발전, 인간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독특한 게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이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대외 원조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되돌려주면서 공적 원조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나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987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으로부터 졸업한 그런 국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을 때도 캄보디아를 지원해줬던 그런 국가인 것이죠. 최근 5년, 최근 10년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는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국가의 탑5, 탑3 안에 보통 계속 들어갔던 국가예요. 베트남이 압도적인 1위였고요. 캄보디아가 두 번째, 세 번째 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그 2025년도 올해 한 해만 보면 우리나라의 그 ODA, 그러니까 공적 원조 자금이 6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캄보디아에만 4,3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양도 분명히 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